여기 11년 전에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했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에 모두가 반대했던 선택을 감행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며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온 지 11년 차로 이제는 정말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지금이야 한국이 전 세계의 기술과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국가가 됐고 한국 내의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미국이라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도 모르는 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학을 전공하고 중국 관련 국제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던 터라 저도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사실 저는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제가 중국 관련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마땅히 꿈이 없던 저는 부모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았고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국의 잠재력이 엄청날 거라는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직접 겪어본 중국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들은 질서도 엉망이고 거짓말과 사기를 밥 먹듯이 쳤거든요. 일단 저는 항상 출근을 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나와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어찌나 새치기를 해대던지 저는 줄 맨 앞에 섰음에도 중국인들의 새치기에 밀려 버스를 몇 대나 그냥 보내야만 했거든요. 또한 운 좋게 버스에 탑승한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내리는 사람이 먼저 하차하기 전에 버스로 쇄도에 들어왔고 결국 수많은 인파에 밀려 내릴 정류장을 지나치는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중국인들의 새치기가 계속되었고 좁은 문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는 중국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내동댕이 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버스 승차를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른 중국인의 팔꿈치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점은 중국인들은 아무도 그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노인은 도로 한가운데에 짐짝처럼 버려져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노인을 마치 도로 구석진 곳에 돌멩이 취급을 하며 걱정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주의가 몹시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친 사람을 보고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문화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매정함에 학을 떼면서 그날은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시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중국인 택시기사는 제게 터무니없이 비싼 택시비를 제안했거든요. 그는 택시비가 특히나 비싼 미국에서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했고 저는 말문이 막혀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택시기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나는 돈을 받는 입장으로서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택시비 시세야 어찌 되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고 구매자는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고 판매자는 최대한 가격을 뻥튀기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였던 거였죠. 그래서 판매자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며 사기를 치려 해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에 중국인들은 화도 안 내고 침착하게 가격을 흥정하는 거였죠. 이러한 서로를 속여야 살아남는 중국의 각박한 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 살아온 저조차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채 3달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죠.
제가 뜬금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으로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이기에 한국어가 중국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인과 중국인은 서로 글자를 적으며 필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고,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에 곧바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물론 제 뜬금없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은 전부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더라고요. 이들은 지금이야 중국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으나 10년 후가 된다면 중국의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 수준도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과의 상담에서조차 단 한 명도 제 결정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고 제 커리어와 인생을 전부 한국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3일 차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제가 어학당 비용과 집 보증금, 그리고 각종 생활비를 모조리 환전했을 때의 일인데요. 그런데 저는 칠칠치 못하게 턱에 걸려 넘어져 버렸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야속하리만큼 거세게 불고 있었고 그렇게 제 어마어마한 현금들은 저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어디에선가 사람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면 대응조차 못하고 멍 때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상황에 손도 까딱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모여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제 주위로 몰려들어 현금을 줍기 시작했죠.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제 한국에서의 꿈은 시작하자마자 끝났구나 싶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중국인 소녀가 3달치 학원비를 들고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개떼처럼 모여들어 그 소녀의 학원비를 서로 강탈해 가려고 뒤엉키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 주먹 다짐까지 벌였고 단 한 명도 소녀에게 돈을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돈 앞에서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을 미친 듯이 줍던 한국인들은 이내 울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 주운 돈을 건넸기 때문인데요. 바람 때문에 꽤 먼 곳까지 돈이 날아갔음에도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도움에 저는 모든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친절에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봤을 만큼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돈을 주어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중국이 아닌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만한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저는 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사랑하게 된 제게 그건 더 이상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기까지 했는데요. 한글은 매우 귀엽고 미적으로 뛰어나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저는 공부가 아닌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한글은 배우기에 매우 쉽고 편한 과학적인 글자였기에 저는 순식간에 한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중국어를 하면서도 매우 시끄럽고 신경을 긁는 중국어 특유의 소리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나 한국어는 운율감 덕분에 듣기에도 매우 편하더라고요. 이따금씩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가족들도 한국어는 매우 점잖고 차분하게 들린다며 마치 귀족들이 쓰는 언어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해서 남들이 뭘 하던 관심조차 안 가지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저를 마치 가족처럼 각별히 챙겨줬는데요. 이들은 제 별 볼 일 없는 한국어에도 항상 박수를 보내주며 칭찬해줘서
저는 자신감을 갖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운 뒤 여유가 생긴 저는 한국은 매우 신기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국제적인 인지도만 조금 부족했지, 이들의 경제 규모나 시민 의식 등을 보면 영락없는 선진국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임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일단 이들의 기술만 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 앞 상권에서는 모든 주문을 대면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1년 후엔 가게 곳곳에서 키오스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는 키오스크에 자동 번역 기능 추가되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편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사용자의 언어를 자동으로 알아듣고 해당 언어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최첨단 키오스크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키오스크에게 다가갔을 때 키오스크는 갑자기 모든 메뉴를 영어로 변경해주고 영어권 사람들이 주로 찾는 메뉴까지 추천해준 경험은 정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말해줘도 도통 믿지 않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아직도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이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서 키오스크 조작을 별도로 도와주는 직원까지 상주하는 상황인데요. 키오스크라는 기계 자체가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 자유자재로 키오스크를 조작하며 스마트폰까지 능숙하게 다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 미국을 능가할 듯한 가파른 성장세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일 민족 사회로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도 제게 차별을 가한다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 회사에서 영어를 잘 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으면 받았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사실 이건 한국으로 온 저와는 달리 중국에 남는 선택을 했던 제 동기들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중국 회사에 남은 친구들은 중국어와 영어 모두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들은 매번 승진이 누락되기 일쑤였고 중국 회사에서는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중국인 직원에게 맡기며 대놓고 외국인 직원들에게 차별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즉 중국에서 외국인은 그저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존재였던 것이죠. 또한 중국은 기대만큼의 발전을 하지 못해서 동기들은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새치기를 당하며 대중교통에 탑승하고 한국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만을 받으며 그야말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만약 중국에 남았다면 이런 비참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아찔한 마음이 들면서 한국을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계속해서 급성장했고 저는 이런 한국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몸값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기술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태고 이런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보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회사나 한국 물건을 미국 현지에 판매하고 싶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건 1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고 미국 문화를 알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까지 능통한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인기 덕분에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녹내장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타지에서 일하는 제가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셨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엄마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미루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엄마가 버티다 못해 병원에 찾았을 때는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고 몇 달 뒤에 시력을 전부 잃게 된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어차피 미리 알았다고 해도 미국에 미친 듯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이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시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저였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은 챙기지 못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시력을 거의 포기한 상태셨지만 저는 한국이라면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애초에 한국의 발전사와 역사 자체가 기적이고 이 나라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만드는 특별한 국가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아직도 미국인 줄 아셨는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말자며 검사비만 해도 수백 수천만 원은 나올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여긴 한국이었고 한국의 병원비는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기에 저는 엄마를 겨우 설득해서 한국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미국에서는 검사 대기만 해도 6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한국은 별도의 대기 없이 곧장 검사를 받을 수 있냐며 매우 놀라시면서도 눈빛에서는 시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과 설렘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마친 후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이건 녹내장이 아니라 백내장인데요. 시신경도 전부 살아있네요. 도대체 어떤 형편없는 병원이 이걸 녹내장으로 진단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시력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병원을 한 군데만 들르다니 이건 너무 무모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백내장 수술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이므로 환자분의 시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수술 일정까지 잡아주더군요. 한국은 역시나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줬고 저와 엄마는 그렇게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백내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엄마는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청구된 수술비를 보고 또 한 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수술비가 이렇게나 저렴할 수 있냐며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우수한 한국의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해지기도 했네요. 현재 제 선택을 비웃었던 친구들은 자신의 아이가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며 한국 기념품 하나만 보내줄 수 없겠냐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 대기업들에서도 제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보고 고액 연봉을 들이밀며 협업을 제안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11년 전에 했던 선택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모양이고 저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서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